다만 이제 최신 버전이랑 아닌 거랑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시작하는 아이콘이 몇 년 전에 변경이 됐어요. 그 아이콘 모양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스케치업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짜로 간단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정말 별 기능이 없는, 사실 개발 목적으로 치면은 아마추어도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걸 3차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서 저변층을 좀 확대를 하는 취지로 그렇게 개발이 됐었고, 그래서 기능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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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제가 스케치업 나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뭐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그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목수분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이 전문인데 내가 생각한 걸 3차원적으로 뭔가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사용하셨고, 차츰차츰 이제 3차원적인 설계 사무소에서 쓰는 툴로서 그 개발이 되다가, 사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계들 그리고 모델링들은 스케치업으로 충분히 모델링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스케치업을 지금 저랑 같이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합한 툴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냥 일례로 보여드리면, 스케치업에서 원을 만들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이 그냥 굉장히 스무스한 원이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잘리듯이 표현이 된 원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뭐 아래서 올려다보거나 하면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모델링을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모델링을 해주면서 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런 선들의 조합이다라고 해서 모델링을 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얘는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원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거 실제로는 원이야 라고 하고 원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틱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구글에서 스케치업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인수를 했어요. 뭐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어, 유저층이 확대가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광고가 붙게 되고, 그럼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서 적당히 공짜로 이렇게 쓰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팔고 그 다음에 구독 서비스로 바꾸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스케치업이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고 확대된 툴로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표현을 못하고 좀 한계가 있는 기능들을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오토캐드 3D라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노세러스라든지 뭐 그런 기타 플러그인들 같은 데 있는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개발을 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부가적인 조그만한 프로그램들을 또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야 이런 것들 쓰면 이런 모델링 할 수 있어, 이런 거 쓰면 이런 모델링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플러그를 꽂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플러그인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인수를 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그래서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싶다,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싶다 해가지고 이 연차가 지날수록 프로그램이 굉장히 헤비해졌어요. 그래서 기능들이 되게 많아지고, 특히나 곡선을 다루기에 좀 적합한 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시작은 되게 달랐지만 그 결과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사실 뭐 라이노세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마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스케치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유저층을 확보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라이노를 좀 잘 다루는 편인데, 저는 스케치업에 특화된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지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리지드 모델링,
그리고 프리폼 모델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프리폼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형태의 굉장히 유려한 곡선에 그 곡률과 형태가 막 자유자재로 변하는, 그러니까 보통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형태를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스케치업은 리지드 모델링에 특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딱 직선적이고 어느 정도 수치를 정확하게 가지는 걸,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높이 얼마,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데 특화된 툴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툴로서 빠르게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오토캐드에서 캐드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스케치업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캐드랑 스케치업이 단짝이 돼가지고 2D 프로그램, 3D 프로그램으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치업이 거의 공식 모델링 툴처럼 자리 잡아버렸어요.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 공모를 할 때 보통 이제 설계 공모에 모델링이랑 렌더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공적인 설계 공모를 낼 때 그 렌더링과 모델링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노동 집약적인 환경이 돼서 이 건축가들에게 삶의 질을, 좋은 질을 주지 못하고 많이 노동 집약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스케치업 모델링 한 거를 그냥 제출을 해라. 그 어떤 렌더링도 하지 말고 제출해라. 그래서 스케치업 3D 모델링 제출, 이게 그냥 일종의 뭐 정형화된 툴로서 활용이 돼버려 가지고, 많은 회사에서 그냥 스케치업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많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 이외에 비정형적인 툴들을 많이 다룬다라고 하면 라이노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잘 배워두시는 게 좋은 게, 어떤 툴들을 사용하시든지 스케치업, 그리고 라이노, 레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나 도면 작업을 할 텐데, 스케치업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꼭 사용해야 되는 툴로 자리 잡혀 있다. 보통 프로그램 툴이 그 3D 툴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가 변하면서 사장이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스케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툴로 개발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로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확대가 되는 모습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학생 때 하는 작품 거의 대부분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고, 스케치업은 지금 주차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9월부터 해서 4주, 10월 5주, 총 9주, 10, 11, 12, 13, 14, 15죠, 그쵸? 15주는 과제 제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수업으로 치면 하나, 둘, 세 번. 세 번의 수업이 더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그 분량을 맞춰서 하는 편이긴 한데, 스케치업을 3주 내내 해도 무방하고, 스케치업 2주에 포토샵 한 주 이렇게 해도 무방한데, 저는 되도록이면 포토샵을 여러분들한테 한 주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그 기초건축 설계 마감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패널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그래픽 툴을 다룰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실 테기 때문에, 어, 패널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프레젠테이션 툴로도 만들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문서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툴이고, 그러니까 발표를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데 적합한 툴이지,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아요. 물론 포토샵도 사진을 편집하기 위한 툴이지 패널을 위해서 개발된 건 아니지만, 같은 어도비에 소속된 인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에 비슷한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포토샵을 패널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주는 포토샵을 배우는 게 기초건축 설계 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실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스케치업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주차 수업은 포토샵 한 주 하고, 15주차에는 기말 과제 제출 및 발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스케치업은 2주 만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물론 열심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지만 여러 가지 모델링들 실체화된 하나의 건물을 같이 올려보면서 모델링하고 이런 시간은 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툴 설명에 집중해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들은 여러분들 설계에 적용해 가시면서 발전을 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치해 오신 버전을 켜시면 저랑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을 건데 비슷한 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운데에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툴이 형성이 되어 있고 화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우측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툴바들이 트레이에 들어가 있는 툴바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에서 좋은 모양이 있으면 그냥 다 따와요. 예, 특허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마음에 들더라 우리도 이거 쓰자 이거 마음에 들더라 이거 쓰자 이렇게 해서 따오는데 이런 툴 구성 방식은 어도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 안에 전부 들어가 있다. 과거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여기 우클릭을 하면 나오는 이 툴바 창들이 있거든요. 이 툴바 창들을 켜가지고 해당 기능들 하나하나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다 조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기능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쪽 화면을 전부 비우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 구성이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저는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도 클릭을 하지 않고 쓰는데 단축키로 쓰기 때문에 가끔씩 진짜 한 번씩 클릭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단축키로 쓸 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미리 빼둔 측면이 있고 여러분들은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초반에는 클릭하면서 구성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화면을 갖추셔야겠죠. 그래서 화면을 갖추시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기본적인 툴만 있거나 아예 빠져 있거나 뭐 화면이 작거나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맞춰 봅시다. 자, 이 빈 공간에 빈 곳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우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건데 자, 창이 뜨는 것 중에 체크되어 있는 건 켜진 거고 체크가 안 된 건 꺼진 거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엔스케이프 이런 건 렌더링 툴인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 말고 이제 나머지 기능들은 다 동일하게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툴들 있잖아요. 예, 그런 툴들은 웬만큼이면 여러분들 그냥 똑같이 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켤수록 이렇게 창이 그냥 바깥쪽으로 팝업이 되거나 위쪽에 막 덕지덕지 붙을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채로.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툴바에서 샌드박스, 섹션, 섀도우, 솔리드 툴, 스탠다드, 스타일, 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것들이죠. 그쵸? large toolset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전체가 하나가 툭 켜질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전체의 집합인데 이런 기능들이 막 분화가 돼가지고 요만큼이 떨어져서 더 많은 여기에 분화된 툴들이 한 덩어리가 있고 한 덩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rge toolset을 켜면 요 창이 뜰 텐데 요거를 띄워놓고 쓰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요. getting started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보다 작은 기능인데 요게 아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화면 켜시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똑같은 게 중복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large toolset을 켜시면 getting started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요 창에서 저와 똑같이 일단은 맞춰 주십시오. 네, 일단 똑같이 맞춰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켜지 않아도 툴바라고 들어가면 툴바즈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체크하고 끄는 거 똑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저기서 체크를 하나 여기서 체크를 하나 똑같은데 저기는 한번 체크하면 창이 아마 닫힐 거고 여기서는 그냥 계속 클릭하고 넘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이는 두 번째 보시면 옵션즈라고 있는데 여기에 show screen tips on toolbar 해서 뭐 툴바 가까이 갔을 때 팁에 대한 모양이 뜨는 거를 뭐 볼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 체크하고 뺄 수 있고
large 아이콘 보시면은 이제 화면을 크게, 요 아이콘들이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 그쵸? 예, 크게 되느냐 작게 되느냐인데, 랩탑 쓰시는 분들은 요 체크를 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랩탑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 체크를 빼고 쓰시는 게 좋을 거고, 데스크탑 쓰시는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라지 아이콘 보통 다 켜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툴바 다시 그냥 잘 보이게 보시면 이렇게 켜시면 되고, 다 켜셨으면 나머지 그 창들의 위치는 저랑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왜 이렇게 맞추게 됐냐면, 많이 쓰는 기능들을 그냥 많이 쓰는 순서대로 위측, 좌측 이런 데다 몰고, 그 다음에 또 자주 쓰는 기능 중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모델링 할 때 쓰는 툴들은 왼쪽에 배치하고, 모델링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뷰를 전환한다든지, 머티리얼에 대한 생김새를 전환한다든지, 빛에 대한 환경을 조절한다든지, 다 끝내놓고 뭔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마우스 커서를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측편에 놓고 쓰던 게, 예, 제가 이제 스케치업을 쓴 지가 뭐 한 몇 년 됐지? 15년 넘었으니까, 예,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 위치가 굳어져서 저는 이 화면 그대로 항상 새로 설치를 해도 유지를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창의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위치 조절하는 건 캐드랑 똑같이 그냥 각각의 툴바 위에 그러니까 제일 윗면이나 제일 왼쪽 편 가까이 가져가시면 전후 좌우로 되어 있는 이런 화살표가 뜰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어디든지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다시 갖다 붙이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설정들이 요 뒷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여기서도 제가 빼버려도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섀도우라든지 그런 것들 똑같은,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냥 레이어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써서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켜는 거는 이런 기능들은 많이 쓰니까 똑같이 켜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화면 배치는 지금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간 드릴 테니까. 됐죠? 자,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 메뉴에 윈도우에, 여기 이제 메뉴바거든요. 메뉴바 윈도우에 모델 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 인포메이션이겠죠, 그렇죠? 모델 인포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만들 때 뭐 몇 초 단위로 할 거냐 뭐 이런 툴들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쭉 내려 보시면 다 필요 없고, 밑에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유니트. 예, 캐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던 단어인데, 유니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 단위가 지금 데시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데시멀로 되어 있는지. 아키텍처럴로 바꾸시면 인치 피트 단위로 바뀌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엔지니어링 프랙셔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네,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작업하신다 그러면 그냥 데시멀로 고정을 해놓고 죽을 때까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 모델링 할 때 항상 밀리미터로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미터 단위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몇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디스플레이 할 거냐. 저는 CAD도 이거는 프리시전을 소수점 표현 안 하고 그냥 0단위로 맞춰 놓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뭐 3.2로 3.2mm로 설계하나 3.7mm로 설계하나 실제 시공 현장에서 0.3mm 정도의 차이를 구현할 수가 없다 그랬죠. 시공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몇 단위의 밀리미터 모델링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인테리어까지 가도 0.5mm 정도 사용할까 말까 하고요. 0.5는 안 써요. 예, 2mm 단위는 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구 회사에 취직하신다 라고 해도 0. 몇 단위는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냥 1mm 단위를 작성을 하지. 그래서 그냥 건축을 할 때 우리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시전은 그냥 0으로 맞춰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nable length snapping 이렇게 돼 있죠. 요게 CAD에서 그리드 스냅핑이랑 비슷한 건데 실제로 그리드는 존재하지 않지만 1mm 단위로 이게 스냅이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스냅핑을 켤 거냐 끌 거냐 이런 건데 요거는 켜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스케치업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꺾인 단위들이 있고 그 단위에 맞춰서 내가 클릭을 할 경우가 많은데 이게 끝과 끝이 정확히 안 맞으면 면이 터지거든요. 그 개념에 대해서는 같이 모델링을 하면서 느끼실 텐데 스케치업으로 뭔가를 모델링을 하면 안과 밖이 존재해요. 3차원의 개체를 치면. 그리고 안쪽은 꽉 차 있다고 가정을 하는 솔리드 모델링이 되는데 그 면과 면이 정확히 맞닿아 있지 않거나 어떤 선의 시작점이 뒤틀리면 틀어지면 이거를 안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터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닿게 내가 클릭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치수를 입력하는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스냅핑 할 수 있는 그런 사각형의 커서가 표시된다든지 스케치업으로 그런 기능들이 아예 없어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볍게 개발된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냅핑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켜두셔야 되고 요 단위를 1mm로 할지 뭐 10mm로 할지 이런 것도 자유지만 일단은 저희가 프리시전 자체를 0 그러니까 0점 몇이 안 나온다는 거지 1, 2, 3, 4, 5는 그릴 수도 있고 나올 수가 있는 수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m로 맞춰두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 디스플레이 유닛 포맷을 디스플레이 할 거냐 이것도 그냥 켜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앵글 쪽도 가시면 프리시전 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겠죠. 1.3도 2.4도 근데 저는 이거는 0.0까지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뭔가 각도를 가지고 정확히 4도로 그리겠다 5도로 그리겠다 라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쵸? 예, 우리가 뭐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점과 점을 연결시켜서 실제로 그 각도를 재봤더니 뭐 2.4도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할 일은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은 할 수 있게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그냥 맞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enable angle snapping 이것도 15도 단위로 탁탁탁탁탁 꺾인다는 건데 이것도 뭐 그냥 저는 그대로 두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도 자체를 우리가 CAD 연습할 때 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각도 단위로 가가지고 딱 그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은 항상 어떤 점과 점을 이으면서 선을 그리고 그 선들을 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설정 그냥 변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버튼 이런 거 없고 자, 다시 메뉴의 윈도우에 P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서 Shortcut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hortcuts. 제가 CAD의 단축키를 설명하면서 왜 CAD의 단축키는 Shortcut이라는 걸 쓰지 않고 Aliases라는 걸 쓰는지 그리고 왜 PGP 파일로 저장되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개발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적으로 전문적으로 개발된 툴이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개발된 툴이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숏컷이라고 하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숏컷이라고 되어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수많은 단축키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축키 지정하는 창의 형상이나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창도 늘어나지도 않고 뭐 그냥 되게 후졌는데, 보시면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폴더의 체계를 따라가듯이 그 폴더 보시면은 뭐 돼 있고 슬래시 돼 있고 뭐 돼 있고 슬래시 돼 있고 사실 뭐 역슬래시죠, 그쵸? 그런 것처럼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여기 보시면 메뉴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메뉴바의 위치를 보면 파일, 에디트, 뷰, 캐메라, 드로우, 툴스, 윈도우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뭔가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슬래시 이후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메라 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캐메라 툴 아래에 있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아직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다가 나 여기 드로어에 있는 어떤 툴을 많이 쓰더라. 뭐 아니면 뭐 캐메라에 있는 어떤 툴을 많이 쓰더라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윗 머리 글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단축키, 그러니까 명령어죠. 단축키가 아니라 명령어를 찾아가셔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변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수동적이에요. 좀 후졌어요. 근데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뭔가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찾는 거에 대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들은 여기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방금 하이드를 눌렀는데, 저는 하이드를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 컨트롤 H로 해놨죠, 그쵸? 이렇게 하이드, 컨트롤 H로 하이드 하고, 언하이드는 컨트롤 U 이렇게 해놨어요. 언하이드니까. 근데 사실 이걸 좀 바꾸고 싶긴 한데, 왜냐면 제가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H로 쓰고, 언하이드는 show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인데 컨트롤 Alt H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고 싶긴 한데, 네, 이것도 뭐 그냥 쓰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하이드 같은 거, 언하이드 레스트 마지막에 한 거 되돌려내라 이런 것도 단축키 지정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많이 안 쓰는 기능이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겠죠. 단축키 지정이 안 된 거겠죠, 그쵸?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 항상 저는 단축키를 반드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스케치업을 제일 처음 켜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 점이 뭐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루다가 스케치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일 당황한 게 뭐냐면, 보통 엔지니어링적인 프로그램들, 전문가를 위해서 개발된 툴들을 보면은 명령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스케치업에는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근데 또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 게, 그 레빗 같은 경우도 보면 명령어를 치는 창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단축키도 다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뭔가 키보드에 막 입력해가지고 작성하는 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개발된 배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창을 쓰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단축키가 무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작업하고 클릭해서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CAD랑 동일하게 맞춰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CAD를 먼저 배우셨으니까 CAD에 Move라는 툴이 있었죠, 그쵸? Move를 찾아보면 Tools에 Move가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Tools의 Move를 저는 M으로 맞춰놨네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그냥 CAD랑 똑같이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쪽은 카메라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쭉 넘어가고, 주로 그리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쵸? Arc는 A로 제가 맞춰놨나봐요, 그쵸? Arc. 그 다음에 라인은 L로, 그쵸?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그 캐드에서 많이 썼던 기능들이랑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shape의 circle 1은 제가 C로 해놨는데,
캐드에서는 C가 무조건 카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카피로 쓰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캐드에서도 서클 있잖아요. 원을 그릴 때 이게 기본 명령어는 C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C를 그대로 두시고 카피를 C5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오로 가기에. 그래서 C로 놓고 많이 쓰는데,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치업에는 카피 명령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로 그냥 할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카피 명령이 없고 왜 카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카피를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폴리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각형 그리는 툴인데 잘 사용하지 않아서, 네, 할당이 안 돼 있네요. 렉탱글 같은 경우는 R로 보통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는 CAD에서는 REC로 쓰는데 세 글자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알파벳 하나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Ctrl, Alt, Shift를 조합한 알파벳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EC로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T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T로. T가 CAD에서는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라이노에서는, 스케치업에서는 텍스트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끔 쓸 일이 있긴 한데 거의 없기 때문에 T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컨트롤 C, 컨트롤 V는 당연히 먹는 거고, 딜리트가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딜리트랑 이레이즈랑은 좀 기능이 달라요. 지우다라고 하는 툴, 그것도 뭐가 다른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컨트롤 S 이런 건 아마 다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여기 지우개 툴이 있죠. 네. 딜리트는 캐드에서랑 똑같이 지우는 거고, 이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E를 누르면 지우개를 일단 딱 들어요, 마우스가. 그 다음에 내가 클릭을 하고 선택, 아니면 클릭을 한 상태로 지나가는, 문지르는 그 개체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딜리트 툴을, 뭐를 지울지를 딜리트 툴을 먼저 켠 상태에서 밀어버리느냐. 그러니까 캐드를 치면은 어떤 명령어를 먼저 수행을 하고 대상을 입력하거나, 대상을 입력하고 명령을 수행하거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스케치업 지우개의 경우에는 이레이즈 툴을 쓰면은 내가 먼저 눌러놓고 지울 개체를 클릭을 하게 되는 거고, 지울 개체를 먼저 선택을 했다라고 하시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다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 CAD랑 똑같은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쓰고 스케치업이 이걸로 부응을 한 툴인 푸시풀 툴이라고 하는 게, 툴즈에 푸시풀이라고 되어 있는 툴이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도 존재하지 않는 툴인데, 이게 아마 P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P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 혹시나 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할 거니까. 로테이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잘 하시면 되고, 스케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뭘 지정하세요, 뭘 지정하세요, 이런 거는 굉장히 커스터마이즈한 내용이기 때문에, 커스터미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스케치업을 배우고 쭉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D 툴, 3D 툴을 맞춰 가시면 그래도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다.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윈도우의 preference가 선호도,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prefer 하면 뭐를 더 좋아한다, 뭐 선호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호도에 숏컷에 가면 있다. 자, 그러면 캐드랑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 가지의 단축키를 지정했으면 이 컴퓨터에서도 쓰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랩탑에서 쓰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맷을 했으면 새로 설치하고 또 그거를 지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오기 내보내기 버튼이 똑같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AD는 텍스트 파일로 열리기 때문에 그냥 Save As 해가지고 그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고 나중에 불러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복사하면 됐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모든 다른 3D 프로그램들 살펴보시면 이런 단축키를 Import, Export로 내보내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눌러보시면 preferences.dat 파일로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데이터 파일로. 그래서 그 dat 파일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 메일에 보내놓으셔도 되고 뭐 폴더를 만들어서 USB에 담아 놓으셔도 되고 저장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임포트 해가지고 그 파일만 찾아서 가지고 오시면 이 단축키가 뚜두둑 들어가요. 그 다음 반드시 OK를 눌러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임포트 다 가능하다는 점 다 기억해 놓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냥 저도 저장을 해볼까요? 네, 익스포트 하면 바탕화면에 네, 저는 프로그램 단축키를 항상 여기에 모아 놓거든요. 네, preferences.dat 원래 있었죠. 네, 그걸 그냥 덮어 써버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이제 하나하나 스케치업에서 그리고 선택하고 변형하는 툴들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쭉 배울 거예요. 근데 보면은 select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죠. 요 개념이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에 있던 기능인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위한 선택 커서로 형상을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커서의 형상에 그냥 내가 클릭했을 때 선택이 되면 되는데 그냥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켜줘야지 선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방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스케치업도 처음 개발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고하면서 개발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런 형태의 기능들을 따왔다. 그래서 셀렉트라고 하는 것들 따로 배워볼 거고, 그 뒤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 살펴보면 라인이라고 하든지 rectangle, circle, push, pull, move, 그 다음 copy, offset, scale, 그 다음에 tape measure 툴이 이제 distance, dist라고 하는 이제 거리 재는 툴, 그리고 erase, delete 전부 CAD에서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push, pull 빼고 요 내용들은 전부 단축키 지정을 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AD랑 맞춰주세요. 네. 하나씩 해봅시다. 자, 셀렉트 툴 먼저 하려면 여기 있는 검정색 화살표인가요? 네. 클릭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내가 다른 작업을 실행 중이었어요. 만약에 다른 작업을 실행 중이면 우리가 뭔가 ESC를 누르면 그 작업에서 계속 빠져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아무리 ESC를 눌러도 해당 작업만 취소될 뿐 뭔가 내가 그 명령어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세팅 자체의 초기 값으로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명령을 수행해줬으면 그 수행 자체만 취소하고 항상 다음번에도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스탠바이 상태에서 중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move 키를 누른 건데, 예를 들면 move 키를 누른 건데 이 상태에서 그냥 선택만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어떤 방식으로 해도 선택만 하고 넘어가지질 않고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하려고 해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그쵸? 그래서 나 선택만 하고 다른 명령 할 건데, 선택만 하고 지울 건데 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이 셀렉트 툴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바로 아마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초기화를 스페이스 바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V 키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쓰니까 뭐 Q 키로 바꿔서 쓰시는 분도 저는 제법 봤고요. 손이 많이 가니까 스페이스 바로 그냥 쓰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는 키는 스페이스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멀티플 셀렉트가 있었죠. CAD에서도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하면은 계속 선택이 됐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뭘 하고 있는지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가 있는 와중에 그 제가 왜 셀렉트를 V키로 바꿔놨냐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페이스바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작업을 하다 보면 단축키가 그냥 일반적인 키 하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를 조합한 뭔가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축키가. 그래서 이 컨트롤이랑 시프트 쪽으로 손가락이 많이 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이랑 요 약지가. 그래서 약간 위 좌측으로 이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키고 Q, E, R 이런 걸 눌러보면 엄지손가락이 살짝 위로 가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르기가 제일 편한 게 V키예요. V키.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저는 V키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선택을 하면 선택 바깥쪽 클릭하면 취소, 선택 취소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걸 선택하면 캐드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선택하면 그 전 거 선택 취소가 기본 세팅이에요. 요것도 어도비에서 제가 따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도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고 다른 게 취소가 되고요. 중복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중복적으로 선택한다는 어떤 인식표를 하나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중복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우리 윈도우에서와 똑같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려고 하면 지금 Shift 누르면 어떻게 되죠? 화살표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떴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없는 선택이 안 된 상태 거를 클릭하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다시 선택이 된 상태 거를 뜨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구린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얘만 추가를 더 하고 싶어요. 그쵸? 얘만 추가를 더 하고 싶어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보통 Shift는 플러스니까 보통 Shift가 플러스 컨트롤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면 그래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거꾸로 돼요. 추가됐던 건 빠지고 빠져있던 건 추가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컨트롤 키가 추가만 되는 기능이에요. 참 그냥 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라. 그냥 Shift 키가 추가만 되는 기능이고 컨트롤 키가 빠지는 기능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 Shift는 추가도 되고 빼기도 되고 컨트롤은 추가만 되기 때문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한 거에서 잘못 선택해서 빼실 때는 반드시 Shift를 눌러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연습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기억만 해두시고 라인을 그려보면서 여러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이 툴을 화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캐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줌인, 줌아웃은 전부 마우스 휠로 동일하고요. 캐드랑 똑같은 기능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캐드에서는 우리가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하면 펜이 됐었죠. 화면이 쓱쓱 밀렸죠. 근데 마우스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막 휙휙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요 기능이 orbit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orbit. 그래서 요 어떤 orbit이라고 하는 게 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 궤도의 궤도체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모든 프로그램도 orbit이라는 기능은 마련되어 있고요. 이 orbit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하는 건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스케치업은 마우스 휠 클릭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익숙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펜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화면을 다 쓱쓱 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펜 기능은 마우스 그러니까 시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가 시프트 누르면 이동, 돌리다가 시프트 누르면 이동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새끼손가락이 시프트랑 컨트롤 쪽에 많이 가 있다 그랬죠. 화면을 돌리기 위해서는 항상 새끼손가락이 시프트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손이. 그래서 요거
요 기능만 일단은 잘 아시면 어떻게든 화면은 돌릴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라인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인을 그리는 건 요 연필 툴인데, 일반적으로 라인을 그리는 툴은 그냥 선으로 쭉 그어놨는데 얘는 연필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최초에. 그래서 고전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그리는 툴이 연필 툴인데, 스케치업은 폴리라인이란 개념이 존재하질 않아요. 내가 라인을 그리면 다른 라인이랑 조인이 되질 않아요. 조인을 하는 기능 자체도 존재를 하질 않고요. 라인을 그리면 내가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그리면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이 그려지지만 다 각각 따로 선택이 되게 쪼개지게 됩니다. 무조건 쪼개지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런 쪼개지는 라인들을 쭉 그리면서 폐곡선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C하고 엔터 쳤던 것처럼 엔터 치는 기능은 없지만 폐곡선으로 만들면 그 내가 그린 라인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게 해줘요.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을 저는 L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단축키 선택이 안 돼 있을 테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임의의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스케치업은 CAD에 있어서 F8번이었나요? 네, 그 올서로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극좌표 고정. 그 거의 수평에 가까이 왔을 때 탁 붙고 수직에 가까이 갔을 때 탁 붙는 기능 있죠. 그게 기본 세팅입니다. 그렇게 기본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린 거에서 90도는 또 고정을 시켜줘요. perpendicular to edge 이렇게 돼 있죠. 그만큼 90도를 다루는데 적합화된 툴이었다. 그래서 green axis, red axis, 그 다음 수직적으로 가면 blue axis 이렇게 다 고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고정값에 맞춰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뭘 할 건지 자연스럽게 그냥 할 건지 알아서 그리면서 끝을 닫아 볼게요. 이렇게. 자, 닫으니까 어떻게 됐죠? 뭔가 색이 탁 칠해졌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Select 툴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툴로 변경을 하면, 자, 내가 선택하는 게 여기를 클릭했어요. 가운데를 면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면이 뭔가 점점점점점점점 돼가지고 선택됐다는 게 활성화가 되죠. 만약에 내가 선을 선택했어요. 선 하나가 선택됐다고 활성화가 되죠. 그쵸?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면이랑 선이 따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꼭지점은 선택이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스케치업에서 아직도 제가 제일 불만족스러워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언젠가는 곧 추가될 기능으로 보여요. 이 꼭지점이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거 반드시 추가가 될 기능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꼭지점 현재는 선택이 안 된다. 자, 다 됐으면 일단 나중에 해볼게요.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 옆으로 가서 렉탱글 한번 그려볼게요. 렉탱글. 여기 있네요. 자, 사각형은 말씀드린 대로 캐드랑 똑같이 한 점에서 다음 점까지 두 개를 찍기만 하면 그냥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다만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은 점점점점점 돼가지고 스퀘어라고 하는 정사각형은 역시나 스냅 포인트를 잡아준다. 너무나 많이 스퀘어를 그리니까 이런 기능들이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기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클 한번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Shift 누르면 90도로 딱딱 고정이 되고요. 그쵸? 고정이 돼서 움직이질 않고요. 그런 것들 CAD랑 동일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이가 있다면 한번 보면, 내가 이 원에 어떤 반지름을 어디를 클릭할지를 고민하다가 바깥쪽에 있는 어떤 개체의 스냅 포인트, 일반적으로 CAD에서 잡히는 스냅 포인트들을 다 잡아 주거든요. 엔드 포인트라든지 미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그거를 켜고 끄는 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스냅 포인트 근처에 마우스 커서를 쭉 가져다 대보시면 얘도 딱 고정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찍은 중심점에서부터 어떤 반지름의 거리를 바깥쪽에 있는 어떤 개체를 레퍼런싱 해가지고 그 개체의 x축이든 y축이든 그 기준이 되는 z축도 마찬가지고 x, y, g의 기준으로는 그 좌표 쪽을 바깥쪽 바깥쪽에 있는 개체의 어떤 지점을 레퍼런스해서 클릭을 하면 그냥 그 위치로 이렇게 고정이 된다. 요 길이가 아까 중심점에서 찍었던 길이가 요 끝점이랑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그어 보면 여기가 네,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존재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 어디서든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 그리는 것까지 하고 선택 툴로 저는 다시 변경을 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푸시풀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푸시풀 기능이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P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 쑥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풀링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푸시풀로 마련한 건데 아까 말한 툴팁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뜰지 안 뜰지. 자, 푸시풀을 클릭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면들이 있다. 딱 닫혀있는 패곡선으로 존재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활성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푸시풀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 볼게요. 자, 푸시풀이니까 푸시가 당기는 거죠. 당긴 상태에서 아래로 다시 내리면 미는 거죠. 요게 플러스 방향이고 요게 마이너스 방향인데 그쵸? 그 아래쪽에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 수치값이 막 변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수치를 보면서 정확히 5천만큼으로 높이를 딱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래쪽 수치를 보면서 5천으로 딱 가야 되는데 마우스를 5천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려고 하면 클릭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명령어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5천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숫자 5천을 누르시면 돼요. 라고 하면 디스턴스에 5천이 쳐지죠 지금. 그쵸? 그쵸? 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안 되고요. 5천을 입력하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우스 커서 위치에 그냥 그 높이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5천이 아니라. 그래서 5천을 정확히 그 높이에 푸시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5천 엔터. 그쵸? 네. 차이가 있다면 위로 하면은 위로 5천이 가고요. 밑으로 하면 밑으로 5천이 가요. 네. 방향성은 내 마우스 커서의 방향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숫자 패드가 있는 걸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에 보시면 숫자 패드가 없는 키보드는 사용을 하질 않아요. 네. 위로 입력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런 것들 잘 쓰시면 되겠다. 잘못 입력했다 하면 컨트롤 Z 다 먹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다시 5000 입력하면 되겠죠. 컨트롤 G, 컨트롤 Y 똑같이 다 먹어요. 네. 프로그램 공통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5000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푸시풀 똑같이 지금 명령이 수행된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어떤 툴을 레퍼런싱 할 수 있다 그랬죠? 높이의 기준을 맞추면 되잖아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바깥쪽에 있는 어딘가에 꼭지점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면 딱 붙어요. 중심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똑같이 5천의 높이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방법 하나 더. 똑같이 5천의 높이로 올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스케치업에서는 직전에 입력했던 어떤 수치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어요. 캐드도 마찬가지죠. 단지 캐드는 어떤 명령어마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move를 얼마만큼 했다 하면 그러니까 move는 좀 적합하지 않고 스케일을 얼마만큼 했다, offset을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면 그 명령어 자체의 그 전의 수치를 항상 기억해서 다음번에 똑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케치업은 그냥 어떤 명령어든 상관없이 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천을 저희가 풀 했잖아요. 푸시하거나 풀한 거, 그
그 데이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푸시를 5천 했느냐 풀을 5천 했느냐 뭐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그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활성화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개의 개체가 있는데 높이를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냥 그 10개의 개체를 전부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선택을 먼저 하고 푸시 풀을 당기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선택 툴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쵸? 이렇게 선택하고 푸시 풀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네요. 예, 정정할게요. 선택을 면을 선택을 해야죠. 예. 그래도 안 되네요. 스케일은 되는데 푸시풀은 안 되는군요. 예, 저는 스케일로 전체적인 높이를 조절하는데 익숙해가지고 푸시풀도 되는지 알았는데 푸시풀은 이렇게 그냥 강제로 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예, 스케일로 높이를 조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스케일 명령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안타깝지만 이렇게 다 선택을 해도 3개가 한 번에 푸시풀이 먹지를 않네요. 예,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능은 적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쉬운 거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 자유롭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푸시풀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개체가 보시면 3차원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면들이 전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쵸? 각각의 선들 또한 전부 선택이 가능해요. 그쵸? 그 말은 각각의 어떤 개체들을 전부 따로따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푸시풀을 만약에 3차원의 개체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푸시풀 2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당겨 볼까요? 어떻게 되죠? 당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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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당겨지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항상 어떤 개체의 normal direction이라고 하는 그 개체의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풀이 됩니다. 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 원을 이따구로 만들었냐? 이 개체가 사실 원인 것 같지만 원은 맞는데요.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꼭지점들이 클릭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서 내가 선을 추가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분명히 원이었는데 원이었을 때는 하나로 선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푸시풀이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면 방향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를 그냥 점과 점을 클릭하는 순간 갑자기 원도 똑같이 생긴 원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한 면으로 변해요. 그래서 푸시풀이 돼요. 네, 좀 웃기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좋으면서도 한계점은 명확하다. 예, 항상 직각 방향으로만 당겨진다. 이해되시죠? 예, 옵셋 방향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별거 안 했지만 푸시풀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 그 전에 이것도 하나 해볼게요. 우리 라인 그리는 건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 위에 또 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라인을 그리는 순간 그 그린 게 패곡선이다 라고 하면 안쪽으로 원래 뭔가가 그려졌잖아요. 칠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패곡선으로 그려진 것의 안과 밖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딱 정확히 패곡선으로 그린 경우에만요. 터져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요. 그렇죠? 딱 패곡선으로 그린 경우에 그 안과 밖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푸시풀은 따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구분이 됐다, 따로 당길 수 있다, 따로 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에 그런 걸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개체는 전부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트리플 클릭하면, 자, 더블 클릭하면 이 면에 붙어 있는 엣지까지 전부 선택이 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트리플 클릭을 하면 이것과 붙어 있는 모든 개체가 다 선택이 돼요. 그쵸? 근데 얘를 이 위에 있는 덩어리를 아래에 있는 덩어리에서부터 살점을 도려내 가지고 뭔가를 막 3차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트리플 클릭하면은 위에 있는 것까지 전부 선택이 돼서 하나의 개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델링이 만약에 내가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이면 각각의 그런 층에 따라서 뭐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창을 다르게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는 순간 그런 편집은 조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지금 해보시면서 시간을 좀 써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D 드로잉이든 3D 툴이든 많이 해보신 만큼 단축키를 잘 사용하시는 만큼 빠르게 실력을 늘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단축키 설정이랑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걸 하려고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잠깐 한 5분만 쉬고요. 화장실 갔다 와서 Move, Copy, Offset, Scale, Tape Measure, Erase 딱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36분이니까 41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다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직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푸시풀 하면서 미세하게 꺾여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요 라인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실수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우시잖아요? 그럼 얘가 터져요. 터져서 마치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터지기 전까지는 터져 있지 않으면 그래도 이게 뚫려 보이는데, 그쵸? 마치 안쪽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뚫려 보이는데 단순히 안쪽으로 휠을 드래그해서 들어갔을 때 얘가 꽉 차 있으면 그냥 뭐 하얗거나 검정색으로밖에 모델링을 디스플레이 할 게 없겠죠.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어떤 것들을 클릭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해줄 뿐이지 실제로 안과 밖에 명확하게 닫혀 있는 폐곡선에, 그러니까 closed 모델링이라면, 닫혀 있는 3차원의 모델링이라면 얘는 솔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푸시가 아니라 풀을 했을 때도 변경이 안 되고, 그러니까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차 있는 모델처럼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배우실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요게 내 건물 안쪽이고 요게 내 건물 바깥쪽이다 라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 구조체가 됐든 아니면 외장재가 됐건 외장재가 됐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두께라는 게 있어요. 그 두께가 있어야만 3차원의 개체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임의로 터버리면 이게 안쪽이고 바깥쪽처럼 보이지만 이 서 있는 이 개체의 두께가 얼마인지 정의를 한 적이 없죠, 우리가. 그쵸? 높이만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얼마인지 정의를 하고 넘어간 적이 없고 디스플레이만 해주고 있지 실체할 수 없는, 얼마인지 존재조차 알 수 없는 형태의 벽체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잘못된 모델링이 되겠다. 정확하게 벽체를 내가 구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벽체에 대한 두께를 가지는 모델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닥부터 차근차근 벽을 올리면서 천장을 만들고 덮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겠죠.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안쪽이었고 얘가 바깥쪽이니까 지금 색상이 다르죠. 그렇죠? 하얗고 진하고. 그래서 이 안과 밖이 실제로 내가 모델링한 바깥쪽은 항상 이렇게 하얗게 백색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모델링 중에 뭔가 이렇게 어두운 색이 있다 라고 하면 뭐가 지금 찢어졌구나 터졌구나 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내가 모델링이 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때 이것도 사실상은 정확하게 모델링 된 거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안과 밖이 명확하지만 이렇게 하나만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시면 reverse faces라고 해서 면을 reverse하는 돌리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R을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우클릭 R 이렇게 하면 거꾸로 돌아온다. 이런 정도만 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모델링을 했다면 안쪽 면이 바깥쪽으로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 move라고 하는 명령을 해볼 건데 저는 M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move는 보통 클릭해서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클릭하려고 했더니 지금 엣지나 면이 전부 따로따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뭔가를 이동하려고 했는데 전부 따로 선택이 돼요. 그 말은 move 자체가 편집 툴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기능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엣지를 선택하고 무브를 하면 이 엣지가 선택된 거에 따라서 그쵸? 이 개체가 트랜스포밍이 돼요. 갑자기 형태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면을 선택을 하면 그 면이 푸시풀이랑은 다르게 위치가 이동이 되면서 전체적인 비례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쵸? 뭐 이런 사면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무브 자체가 특정한 개체의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뭔가를 바꾸는 편집 툴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개체의 전체를 이동시키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개체를 전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꾸로 move 키를 눌러주시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CAD에서는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명령어를 언제 쳐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스케치업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편집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 내가 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체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 툴로 변경을 하신 상태에서 전체가 다 포함이 되게 드래그를 하시거나 다 포함이 안 되면 드래그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선택이 다 안 됩니다. 다만 CAD랑 똑같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데 그쵸? 좌측에서 부터 선택을 하면 그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된 개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떤 개체를 전부 선택할 때는 트리플 클릭을 하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트리플 클릭을 하면 전체 선택이 되니까 그러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두면 전체가 전부 다 선택이 되니까 각각 얘랑 얘가 별도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좋지 않은 모델링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트리플 클릭을 선택하고 무브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실수로 무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갖다 붙었어요. 자, 갖다 붙였더니 다시 선택키로 변경을 하고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영향을 미쳐서 뭔가 모델링이 떡이졌죠. 그쵸? 이해돼요? 얘가 하나의 원이었는데 지금 얘 때문에 반만 선택이 되고 얘를 푸시풀 하려고 했더니 얘만 내려가고 얘는 남아있고 그래서 뭔가 이 피카소와 몬드리안의 그림을 막 섞은 것처럼 서로가 막 중첩돼가지고 교차해서 남은 부분이 막 서로를 자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각각의 개체를 따로따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실수로 내가 중첩이 되게 합쳐버리시면 그 중첩된 부분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라먹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모델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리는 툴, 편집하는 툴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 모델링 된 거 저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얘랑 얘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무브는 트리플 클릭해서 그냥 M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면 무브가 되지만 카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캐드 할 때 똑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카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move라고 하는 기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를 카피한 다음에, 그쵸? 가지고 있는 개체를 카피한 다음에 오리지널을 삭제해 버리는 거, 얘가 move죠, 그쵸? 그래서 얘가 된 거잖아요. 그냥 위치 이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무브랑 카피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는 무브의 툴을 카피로 통치고 있다. 어떻게 통치느냐? 자, 무브는 M이죠. 저는 M키로 눌러놨죠. 여러분들 단축키가 선택 안 돼 있으면 그냥 클릭하면 지금 명령어가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플러스 표시가 떴죠. 컨트롤 키를 누르니까 그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고 이동시켜 보면 복사가 돼요. 그쵸? 그래서 move 컨트롤이 복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컨트롤 무브가 아닙니다. 무브를 누르신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서 플러스 표시를 띄워 주셔야 돼요. 컨트롤 누른 이후에, 아니 무브 누른 이후에 컨트롤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무브가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명령 종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택 해제를 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디스턴스가 13,132를 이동했다라고 뜨는데 이미 13,132는 이동이 되는 수치니까 변경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뭘 바꿀 수 있냐? 캐드에서는 계속 클릭 하면 멀티플 카피가 됐는데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등간격으로 내가 어레이를 한 것처럼 계속 복사를 해나갈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근데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총 개수를 지정해서 어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복사한 개체를 내가 3개 더 복사해서 총 5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4개를 총 카피를 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별 표시가 곱하기잖아요. 수학에서. 별 4 입력하면 지금 아래쪽에 곱하기 4라고 디스턴스 쪽에 떴죠. 디스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기 떠요. 그러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등 간격으로,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곱하기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래 있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번 복사를 해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복사한 개체까지 포함한 전체 개체를 별 몇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별 몇. 이해되죠? 이것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개체를 지금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했죠. Move Control 이동합니다. 자, 이동할 때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5000이라고 하면 이 점에서부터 이 다음 점에 여기까지가 5000인 거예요. 그 5000은 좀 짧으니까 한 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 10, 100, 1000, 만 이동했죠. 엔터. 자, 이 지금 이동한 거리가 만이에요. 사이와 사이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 똑같은 점까지의 거리가 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개체를 내가 지금 복사한 개체까지 포함해서 원본까지 포함해서 총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복사를 9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별 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 된 개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복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건데 곱하기가 있으니까 왠지 나누기도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자, move
컨트롤 누르면 일단은 복사고요. 얘를 좀 멀리 가져가 볼게요. 여기까지 하나를 복사를 했어요. 자, 곱하기는 개수로 갔죠. 그리고 등간격으로 더 점프해서 더 복사를 해줬잖아요. 나누기는 뭐냐? 나누기는 이 개체의 사익 공간을 등간격으로 채워줘요. 그럼 나누기 4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됐죠? 나누기 4를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칸이 결성이 돼서 4개의 등간격을 가지는 칸으로 총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입력하는 숫자는요. 내가 입력하는 숫자는 원래 내가 최초에 복사했던 컨트롤 눌러서 무브를 시켰던 그 개체를 포함해서 전체의 개수를 내가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표는 더 바깥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슬래시 나누기는 그 사이 공간을 등간격으로 채우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에 제일 많이 쓰냐, 나중에 이제 뭔가를 만드시다 보면 이렇게 창문으로 내가 디자인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프레임을 채운다. 그러면 여기에 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선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누기 12. 그러면 요 간격으로 나중에 뭘 하면 되죠? 어쨌든 제가 항상 캐드를 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그리면서 뭔가를 하면 편하다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내가 뭐 프레임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그쵸? 프레임의 높이는 얘랑 똑같이,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프레임을 복사를 할 수 있겠다. 물론 지금 뭐 그러면 프레임 자체를 복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를 볼 때 이게 몇 칸이 적합한지, 몇 개가 적합한 비례인지를 이걸로 알아보면, 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복사해 놓고 이렇게 가져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 프레임의 두께라든지 이런 프레임의 깊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간격에 영향을 받겠죠. 그쵸? 절대적으로 비례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살펴보면서 하기에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3D 개체를 만들지 않아도 나중에 여기다가 난 프레임을 작성할 거야 라는 계획만 세워놓고, 일단은 히든 프레임처럼 안쪽으로 프레임이 들어간, 바깥쪽에는 유리에 접하면만 보이는 것처럼 그냥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게 그냥 유리에 쪼개진 단위야 라고 이렇게 모델링을 끝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옵셋 기능 할 건데요. 똑같이 옵셋 기능을 할 건데, 옵셋은 항상 선에는 먹질 않아요. 그쵸? 옵셋은 항상 닫혀있는 폐곡선인 경우에 그 폐곡선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커브들의 집합을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옵셋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도 되고 뭐 원도 되고 다 돼요. 닫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 옵셋이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이 뭐 화단을 만든다 그러면 화단 바깥쪽에 있는 어떤 흙을 담는 그 높이의 뭐 벽돌이라든지 시멘트 뭐 아니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담는 것을 나는 어떤 두께로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잡아놓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옵셋도 정확하게 수치를 아래쪽에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넘버 패드로 입력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르게 정확하게 등간격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스케일. 자, 이 개체를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선택됐죠. 스케일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S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 S 스케일을 눌러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의 방향은요, X축 또는 Y축 또는
Z축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X, Y, G의 방향을 틀 수는 있어요. 이 지오메트리의 방향을 틀 수는 있거든요. 예, 틀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엑시스라고 하는 UCS를 변경시켜서 틀 수는 있는데 그 방향성 3개가 직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체의 스케일을 변경시키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이 화살표 뜨는 곳들을 변경하면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X, Y, G의 모든 수치를 똑같은 비례로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 꼭지점에서부터 위쪽 대각선 꼭지점이 가장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끼리에 서로 선택이 되게끔 한 그 꼭지점 끝을 선택하면 이 기준에서부터 저쪽 기준으로 3차원적으로 변화할 거야 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죠. 그쵸? 이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 변경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X, Y만 스케일을 변경시키고 싶어요. 높이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Z축에 있는 무언가는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중심에 있는 이 대각선 지점을 클릭하면 X, Y만 변경이 되겠죠. 그쵸? 다만 이 XY만 변경이 될 때 비례가 내 마음대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스퀘어로 오리지널 그 레이쇼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변경을 해야 되겠고, 그쵸? 근데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변경을 하면 예,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변경시키고 다시 한 방향으로 변경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만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방향만 선택이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위치로는 이동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다. 예.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 가상으로 그어지고 그 반대쪽 선에서부터 이 선 방향으로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한 거니까 내가 XYG를 어떻게 스케일을 변경시킬 거냐,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 이쪽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스케일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또 다음 주랑 연관시켜서 하긴 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런 개체를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재료 입력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스톤 타일 너무 크다. 너무 크게 만들었다. 자, 지금 제가 어떤 재료를 매핑을 했는데요. 좀 눈에 잘 띄는 걸로 하고 싶은데. 네, 요게 좀 눈에 잘 띄네요. 네, 어떤 재료를 매핑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스케일로 이 개체의 스케일을 변경시키잖아요. 기둥을 만약에 내가 만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재료를 매핑을 했어요. 어떤 타일이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기둥의 높이가 좀 달라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스케일로 내가 기둥의 높이를 그냥 이렇게 변경을 시켜버리면요. 이렇게 하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재료에 매핑된 그 비례 자체가 변해버려요. 보이시죠? 얘가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확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재료 매핑을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개체를 스케치업이 참 웃긴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똑같은 거죠. 복사하고 얘는 스케일로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늘렸어요. 그 다음에 재료를 똑같이 매핑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형상대로 들어갔죠.
이게 어떻게 됐죠? 예, 나중에 매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있는 개체를 그냥 억지로 늘려버리는 게 스케일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스케일을 쓰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잘 없고 거의 대부분은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푸시풀로 변경시켜야 된다. 높이를. 그쵸? 원하는 비례대로 들어갔죠. 그쵸? 예. 자, 그럼 스케일은 언제 사용하나요? 캐드에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케치업에 미러 기능이 없습니다. 네. 반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미러 기능이 아이콘으로 존재하질 않아요. 그럼 미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 스케일로 미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확실하게 미러의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좀 좌우 대칭이 아닌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가 있어요.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좌우 대칭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러 기능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스케일 누르시고, 자, 이걸 기준으로 제가 Y축을 기준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미러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스케일 팩터를 잡으시고요. 디렉션을 잡으시고, 팩터가 아니라 디렉션을 잡으시고 스케일 팩터를 마이너스 1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스케일이 1배, 2배, 3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반대로 아래 위를 기준으로 플립 되겠죠. 자, 얘를 기준으로 저 위로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1하면.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은 거의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메저 툴이라 그래서 디스턴스, 길이 재는 툴인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가 하나 뜰 건데요. 자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첫 번째 점 클릭하고 그 다음 점 클릭하면 여기 이 거리가 얼마인지 그냥 미리 보기가 떠요. 37372. 예. 그쵸? 미리 보기가 떴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거리를 아시면 돼요. 클릭하실 필요 없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클릭을 하면 어, 특히나 이거 그룹으로 해서 그런가? 네, 만약에 여러분이 개체 위에 클릭을 하면 괜찮은데 어떤 거리를 재고 싶어서 내가 개체 위에서부터 다른 쪽까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리를 잰 가상의 점선이 어떤 개체로 인식이 돼요. 객체로 그냥 모델링이 돼버려요. 요런 식으로. 그쵸? 요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모델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델링만 보여줘야 되는데 얘를 익스포트 하면은 이런 선들이 다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지워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길이만 재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냥 테이프 메저 툴 누른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지 말고 갖다 대기만 해라. 22484. 예,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erase랑 delete 툴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delete랑 erase는 선택을 언제 하느냐의 차이예요. delete는 내가 뭔가를 선택한 거를 지우고 싶다. 선택한 걸 지우고 싶다. 나 이거 드래그한 거 다 지울래. 예, 이거 지금 모서리가 클릭이 됐기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우는 게 delete 키고요. erase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데 지우개 툴이죠. 여기 보이시면 요거 지우개 툴 누르면 지우개가 하나 뜰 건데요. 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 전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드래그가 안 돼. 근데 그냥 내가 지우개를 클릭하는 애들은 다 지워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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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그쵸? 그러면 쓱 문지를 수도 있겠죠. 자, 클릭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클릭을 하면서 이동해 볼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해보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딜리트랑 그 차이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빨리 지나가면 막 선택 안 되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그래요. 빨리 지나가면 선택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그려놨던 선을 한 평면 위에 있는 선들을 제가 쭉 나눠 버렸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푸시풀이 전부 따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내가 간격을 잘못 나눴어. 그러면 이레이즈 툴로 얘네들만 그냥 쓱 지우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자칫 실수해가지고 모서리에 있는 그러니까 엣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주의해 주세요. 엣지를 선택하는 순간 터져버려요. 그죠? 이 엣지를 공유하고 있던 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면도 있고 이 윗면도 얘 일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공유한 거에 일부를 지우니까 그냥 얘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면을 디스플레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터트려 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모델링이 지금 망가졌잖아요. 수정해야겠죠. 어떻게 수정하죠? 원래 지워졌던 라인을 다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라인을 그려주면서 너 그렸으니까 요거 원래 패곡선 아니었냐? 이러면서 메꿔주고 위에 거 패곡선 아니었냐? 그러면서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여기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갈 건데 지금 디폴트 트레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컴포넌트, 스타일, 섀도우, 씬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위에 있는 엔티티 인포랑 레이어즈 요거 두 개만 딱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CAD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레이어즈랑 properties라고 했던 속성 그게 요거 두 개로 대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즈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지정해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어를 구분해 두면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레이어는 평소에 다 지정을 해 놓고 특정 레이어에 들어가서 클릭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구분하기가 편하지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 선택해서 레이어를 변경하려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캐드도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있던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비저블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하나의 레이어에 작업했으니까 전부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쵸? 이거를 지금 전부 선택을 했죠.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데 나오겠죠. 머티리얼은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고 디폴트 값이고 94개의 엔티티가 모여 있는 집합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선들이 하나의 엔티티니까 하나하나 전부 이거 잘라진 선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는 레이어 제로로 할당이 되어 있고 토글 뭐 보고 볼 거냐 하이드 할 거냐 잠글 거냐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죠. 그럼 레이어를 이렇게 변경시키면 얘는 레이어 1번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0번 레이어를 지워도 얘는 남아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커런트 레이어는 뭐 비저블 끌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레이어랑 위쪽에 있는 그 엔티티 인포는 여러분들이 캐드에서 보셨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냥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톡을 보이고 끄고 하는 거는 그냥 얘를 보이고 끄고 하게 할 거냐 그 락 걸어 놓으면은 아무것도 변경 못하게 바뀌는 거고 캐드의 전구 모양이랑 락이랑 정확히 대체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섀도우에 관한 건데 don't receive shadow라고 하는 건 빛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억지로 그 씬의 효과를 위해서 그림자를 넣었다 뺐다 하기도 하거든요. 특정 개체. 내가 이 개체의 어떤 씬이 되게 중요한데 햇빛을 이렇게 쐈더니 여기 있는 개체 때문에 굉장히 앞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개체에 대한 속성값을 receive shadow를 빼주면 되겠죠. 아니면 거꾸로 여기도 don't cast shadow라 그래서 지금 캐스트 섀도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예, 캐스트는 그림자를 들이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don't receive는 내가 가진 개체에 그림자가 생기면 그 개체에 다른 그림자의 형태가 보일 테니까 그게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그림자에 대한 어떤 받는 거를 내가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기능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씬을 돌릴 때마다 그거를 어떤 것들은 살려내고 지우고 해야 되는데 캐스트 섀도우의 그 위치로 바꾸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하이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굉장히 쉴 새 없이 바쁘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있는 기능들 중 그리기 위한 모든 기능들은 거의 다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 안 한 것들이 이제 이런 아크 그리는 거, 뭐 호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호를 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없어요. 예, 누가 이거를 통해서 호를 그리겠어요. 원을 그려놓고 자르지. 다시 말하면 그냥 원을 그리고요.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세요. 이렇게 이 선도 필요 없겠죠. 요게 호잖아요. 예. 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자를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선까지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자유곡선 그리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전혀 없겠죠. 예.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이런 걸 왜 쓰겠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치 보여주고 하는 것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3차원의 개체에서는 수치 자체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도면화 시켰을 때 도면에서 패러렐 뷰로 보고 정확하게 디멘전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냥 3차원의 개체는 3차원의 개체로 인식되도록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글씨 쓰는 기능들은 여기다 그냥 글씨 쓰면 어떤 글씨체로 어떤 높이로 어떤 3차원의 글씨를 쓸 거냐 이런 건데 그냥 플레이스 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얘가 글씨가 보면 3차원이에요. 그룹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개체도 막 높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런데 이런 걸로 여러분들 건물 만드실 일은 없을 거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간판 같은 거 건축하면서 간판을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간판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3차원적인 텍스트를 쓰는 거지 이거 자체가 디자인이 되면 안 되겠죠. 훨씬 더 디자인을 잘 해야겠죠. 폰트 자체가 디자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위치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것도 뭐 모르셔도 됩니다. 펜 기능은 여기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휠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펜 되고 줌인 줌아웃도 여기 있지만 줌인 줌아웃도 마우스 휠로 되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줌인 줌아웃 할 때 어떤 이유에선지 줌인이나 줌아웃이 안 되시는 경우가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딱딱딱딱딱 해도 줌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큰 개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개체의 바깥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채로 줌인 줌아웃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줌인 줌아웃을 하면 그 개체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이 되거든요. 얘를 확대하고 그쵸? 다시 얘를 확대하고 그쵸? 내 마우스의 위치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우스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줌인 줌아웃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컷 섹션 보여주는 툴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쉴 새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거나 뭐 이상하다 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당장 스케치업은 여러분들 기초건축 설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건축 설계에 활용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그냥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왠지 다음 주 설계에도 여러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딱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사실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도면을 불러와 가지고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계한 도면을 다시 또 그리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선 하나하나 그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 파일에 보시면 impo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import를 클릭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면을 찾아 가지고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을 만들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줌인을 해보면 제가 맨날 캐드에서 사용하던 그 템플릿이죠, 그쵸? 네, 이런 도면이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네, 이 위에 다시 라인을 그리시는 겁니다. 폐곡선으로. 그러면 아니 그냥 가지고 온 거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이거 라인도 그대로 써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이 전부 다 각각 지정이 돼 있어요. 그쵸? 스케치업이 좋으면서도 좀 멍청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엔티티로 그린 개체를 인식을 못해요. 그냥 내가 조인을 시켜놨어도 그냥 들고 오면 다 따로따로야. 그래서 얘를 그냥 사용하려 그러면 다 떡져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개체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도면을 불러오시면 얘가 그룹핑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룹을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룹은 다음 주에 배울 거지만 여러분들이 당장 그냥 도면을 캐드로 그려놓은 게 있으면 임포트 하셔가지고 그 위에 라인 눌러놓고 벽체를 따라서 쭉 다시 한번 이렇게 폐곡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이 칠해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1층 단위로 모델링하고 2층 단위로 모델링하고 이렇게 자꾸 층층으로 만들려고 하시는데, 제가 실물 모형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층 단위로 설계를 하는 개념보다 어떤 매스, 덩어리의 단위로 모델링을 하고 실제 3D 모델링을 올리는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벽체면 하나로 쭉 올라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시면서 3차원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 요령들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없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게요.